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게 두려운 부모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달력의 명절 날짜만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땀 흘리고 정작 가족들은 먹고 놀다가 갑니다. 어머니, 정성이 대단하세요. 칭찬은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실. 명절은 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폭발했습니다. 너희들 다음부터 오지 마.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름 냄새가 부엌 천장에 매달린 듯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가 탁탁 끊임없이 튀어오르며 귀를 때렸습니다. 손목에 힘이 풀려 뒤집은 동그랑땡이 바닥에 붙어버리자 괜히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마음속에만 흘린 말이 연기처럼 목구멍에 맴돌다 삼켜졌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9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4시간째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이미 탑처럼 쌓인 접시들이 줄지어 있었고 허리는 오래 서 있어서 뻣뻣해져 있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눈앞이 잠시 아찔해지며 손에서 집게가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기름 방울이 튀어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팠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대고 잠시 식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도 땀이 흥건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애들 오면 용돈 챙겨줘야지.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건 반가움이 아니라 봉투였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아들한테서 용돈이란 게 고작 10만 원, 그나마 며느리가 미리 챙겨준 티가 나는 돈이었습니다. 봉투도 은행에서 준 하얀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두세 배는 되는 돈을 정성스럽게 새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자식들 얼굴 보며 힘들지? 라는 말 대신 손에 쥐어주는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직 부모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다니 이게 맞는 건가? 가슴 한구석이 씁쓸하게 저려왔습니다. 계산해 보니 지난 명절에 손주 셋에게 준 용돈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받은 건 10만 원, 차액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에 섞여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귓가를 때렸습니다. 명절이란 게 언제부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설레서 며칠 전부터 시장을 보고 잠을 줄여가며 음식을 장만했는데 지금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만 봐도 한숨부터 터져 나옵니다. 집안 가득 풍겨야 할 건 기쁨인데 지금 부엌에 퍼지는 건 기름 냄새와 내 땀 냄새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직 준비해야 할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동태는 손질해야 하고 산적은 꼬챙이에 꿰어야 하고 잡채는 아직 볶지도 못했습니다. 한숨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나. 창문을 살짝 열자 바깥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희끗해진 제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주방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에 밀가루와 기름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고 눈가 주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차 막혀서 좀 늦어. 1시간쯤 더 걸릴 것 같아. 그래, 천천히 와라. 조심해서 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더 늦게 와라. 그래야
나도 잠시라도 앉아 쉴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주방 식탁에 털썩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엔 이 손으로 자식들을 안아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졌는데 이제는 명절 음식과 봉투를 준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명절 귀성길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서툴게 방해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힘든 날이었나? 내 안에서 묵직한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문득 싱크대 한쪽에 올려둔 식은 전 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노릇노릇 예쁘게 붙여졌을 텐데 방치된 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먹어주길 기다리다가 결국 버려질 운명처럼 그 전을 보는데 왠지 제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맛을 보려고 집어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겨웠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피로가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차올랐습니다.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앞치마의 얼룩을 털어냈습니다. 소용없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또 시작이구나. 반갑다고 말해야지. 보고 싶었다고 안아줘야지. 그게 엄마니까. 늘 그래왔으니까. 엄마, 우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손주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10살 지훈이와 7살 지민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어서 와라. 저는 젖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을 둘러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와, 진짜 정성이 대단하세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그 말을 하면서도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을 찍고 음식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라기보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성리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지쳤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이라도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어야지. 거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이 쿵쿵거리며 방을 오가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만화 채널로 돌렸습니다. 만화 주제가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고 아들은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 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과 5살 손녀 서연이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왔어요. 왔구나. 들어와라. 이제 집안은 완전히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손주 셋이 뛰어다니고 어른 6이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만 홀로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여서 밥 먹자. 제 목소리에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손주들은 의자를 끌며 소란을 피웠고 둘째 며느리도 이내
핸드폰 카메라로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와, 진짜 많이 차리셨네요. 이거 SNS에 올려도 되죠? 사진 찍어야지.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 제 얼굴은 없었습니다. 음식만 있었습니다. SNS에 올릴 예쁜 한 컷만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먹자. 식기 전에.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음식을 흘리며 먹었고 큰 며느리는 아이들 핸드폰을 챙겨주느라 둘째 며느리는 막내 서연이 밥 먹이느라 아들들은 형제끼리 회사 이야기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한 구석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음식 냄새를 맡아서인지 이제는 보기만 해도 물렸습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나는 아까 먹었어. 전 부치면서 하나씩 먹었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엄마,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 큰아들이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가 국을 쏟았습니다. 아, 지훈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행주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탁볼을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을 굽혀 닦는데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닦을게. 죄송해요, 어머님. 큰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그냥 놔두세요. 저희가 할게요. 큰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말뿐인 부탁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저희 속에는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정작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헹구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서운함이 차올랐습니다. 설거지 비누 거품이 손등에 화상 자국을 스쳤습니다. 따끔했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게 당연했지. 내가 다 해줬으니까.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런데 이제는 다 어른이 되었고 각자 가정을 꾸렸는데 왜 여전히 나는 그들의 엄마이자 일꾼으로만 남아 있어야 할까?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에 묻혀 제 한숨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물소리도 제가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큰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뭐 힘들 게 있겠니? 너희 보니까 좋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고 아들은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 답장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저 전화 좀 받아야 해요라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묘한 공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나한테 묻는 그 한마디조차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그냥 형식적인 말일 뿐이구나. 묻고 나면 끝.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저녁 무렵 자식들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조금이라도 받아두세요.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그 순간 저는 봉투 속에 들어있는 돈보다 자식들의 표정을 먼저 살펴봅니다.
큰아들의 어색한 미소, 큰며느리 얼굴에 스쳐가는 부담감, 둘째 아들의 조심스러운 눈빛, 봉투를 받는 제 손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봉투를 다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방에 가져가 열어봤습니다. 큰아들에게서 10만 원, 둘째에게서 10만 원, 총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주들 손에 더 두둑하게 쥐어주곤 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가지고 갖고 싶었던 장난감 사라. 지민이도 서연이도. 각각 10만 원씩 3명에게 3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들 얼굴이 환히 빛났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아지는 이 상황이 왠지 모르게 씁쓸했습니다. 받은 건 20만 원, 준 건 30만 원, 10만 원 적자였습니다. 게다가 음식 장 보는 데만 4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받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주는 입장에 서 있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피로도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먹다 남은 음식들이 가득했고 집안 곳곳에는 손주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색종이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쿠션이 여기저기 던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란 게 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 자식들? 손주들? 아니면 나 자신? 그 질문에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도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설거지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잠들었는데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차려야 했습니다. 명절 이틀째, 어제보다 더 피곤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는 동안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벌써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아래층에서 항의가 올까 걱정되었지만 정작 자식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들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일찍 일어나 거실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좀 해. 제가 크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밥 차려줄게.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지민이가 떼를 썼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우유라도 먼저 마셔라라고 말하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줬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할 텐데. 둘째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이미 다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손주들은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던져져 있었고 장난감은 온 집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치워놨던 것들이 다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치운 게 무의미하다는 듯이. 어머님, 애들이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세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집에 갇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나 봐요. 큰 며느리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요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치워주세요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렇죠? 애들아, 할머니 말씀 들었지? 나중에 정리해야 해.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라는 말은 결국 안 한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릎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쑤셨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았을 때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손주 하나가 거실에서 주스를 쏟았습니다. 거실 카펫에 빨간 주스가 번졌습니다. 새로 산 아이보리색 카펫이었습니다. 할머니, 주스 쏟았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일어나 행주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주스를 닦았습니다. 카펫에 빨간 얼룩이 베어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닦을게.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그때도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마치 할머니가 치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는 행주를 빨아 다시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 서연이가 이번에는 컵을 깨뜨렸습니다. 유리컵이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 컵 깨졌어요. 무서워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다치지는 않았지?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를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허리는 뻐근했고 등에서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유리 조각을 쓸어 담으며 손가락에 작은 유리 파편이 박혔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치울게. 유리를 다 치우고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했습니다. 식탁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고 서는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다들 좀 들어봐.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다음부터 오지 않아도 돼. 이제 오지 마.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큰아들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난 매번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먹고 놀다가 그냥 가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야. 청소하는 사람이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둘째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컵 깨졌을 때 누가 치웠어? 주스 쏟았을 때는? 설거지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만 움직이잖아. 너희는 앉아서 핸드폰만 보잖아.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야. 매번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엔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손주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큰 소리로 울었고 지민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됐어. 그냥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제발 좀 나 혼자 있게 해줘.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그러나 동시에 후련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으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들이 뭔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 며느리들이 속삭이는 소리, 아이들이 우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곧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을 챙기는 소리, 가방 지퍼 소리, 그리고 신발 신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좀 쉬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큰아들 가족, 그리고 둘째 아들 가족.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방문을 등지고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자식들이 떠나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텅 빈 게 아니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여전히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펫에는 주스 얼룩이 남아 있었고 소파 쿠션은 여기저기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방 안에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너무 심했나? 남편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나도 그냥 앉아만 있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오는 게 싫은 건가? 아니면 오는 방식이 싫은 건가? 한참을 침묵이 흘렀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식탁 위에 식은 전 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저께 부친 전이 아직도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 더욱 딱딱하게 굳어서 가장자리가 말라 바싹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 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고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질겼고 차갑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나 사실 명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이었어. 애들이랑 손주들이랑 진짜로 함께 있는 거. 그냥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엄마로, 할머니로. 알아. 나도 느꼈어. 애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식은 전을 다시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전이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많은 정성을 들였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처음엔 뜨겁고 따뜻했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것.
한때는 맛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 이거 봐. 이전처럼 나도 이렇게 된 것 같아. 처음엔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거야. 남편이 그 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 전은 당신이 만든 거잖아. 당신의 정성이 담긴 거고.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도 먹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먹으면 되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명절은 뭘까? 자식들이 오지 않는 명절? 아니면 다른 방식의 명절?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 명절이면 할머니 댁에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큰 상을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한 음식만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밥은 간단히 해도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함께 있는 시간이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래도 음식은 많아야 명절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고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앉아 웃으셨고 이야기를 나누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음식은 간단했지만 그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걸 원했던 거였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큰 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함께 웃는 거. 그런데 나는 왜 할머니처럼 하지 못했을까? 왜 계속 큰 상을 차렸을까? 왜 혼자 부엌에서 일했을까? 아, 그건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나? 좋은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엄마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참았던 거구나.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내일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 큰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도 저희 가도 될까요? 아니면 좀 쉬시는 게 나으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지난번에 미안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몰라줘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반성 많이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간단하게만 준비할 거야. 정말 괜찮겠어. 애들이 먹을 거 없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내 몸도 소중하잖아. 그리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니까. 그래,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여보. 명절 당일 저는 여유 있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몇 개만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각각 한 접시씩만. 나머지는 마트에서 산 반찬으로 대체했습니다. 잡채도 마트에서 샀고
나물도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상차림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준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가? 그럼. 이게 정상이야.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던 거야. 오전 11시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큰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음식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응, 이번엔 간단하게 준비했어. 너무 많이 준비하면 내가 힘들더라.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니, 몸은 괜찮아.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너희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주방에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하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손주들은 평소보다 음식이 적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음식이 없어요? 전도 별로 없고 작년엔 엄청 많았는데 산적도 없고 잡채도 조금밖에 없어요. 지훈이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황급히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지훈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준비해 두신 거 감사하게 먹어야지. 하지만 이미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아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식탁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좀 사올 걸 그랬네요.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먹었고 큰아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들도 평소보다 얌전했습니다. 마치 무슨 벌을 받는 것처럼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줄었지만 대화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비록 적지만 정성은 담았단다.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맛있어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지만 그 말도 어색했습니다. 식사는 평소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할 말이 없었고 분위기가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자식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돌아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말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화가 나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듯한, 마치 더 이상 머물면 안 될 것 같다는 듯한. 큰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저희가 좀 더 도와드릴게요.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음식은 줄었는데 마음도 같이 멀어진 것 같아. 왜? 음식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나 봐. 그냥 더 어색해진 것 같아. 서로 눈치만 보고, 대화도 없고, 애들도 불편해하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가 답이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줄이는 게 답이 아니었어.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였던 거야. 나 혼자 준비하고 나 혼자 치우고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리고 소통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전화 한번 해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또 상처 주면 어떡해? 그냥 당신 마음을 말해. 있는 그대로. 당신이 힘들었던 거, 원하는 거,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을 나누는 거야. 그래야 하나? 그래. 이번엔 제대로 얘기해야 해.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어색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네? 엄마가 저희 집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큰일은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준호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준호한테도 말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용기 냈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당신 마음을. 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는 제대로. 주말, 저는 남편과 함께 큰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 그리고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얘들아,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애들 앞에서 그런 말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생각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그런데 저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아들들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엄마가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서야. 솔직하게,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엄마 아빠도 이제 힘들어. 나이도 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 매번 명절마다 큰 상 차리는 게 정말 버거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는 게 이제는 감당이 안 돼. 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도 말을 안 했잖아. 계속 참았어. 며느리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혼자 했던 거야. 둘째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것 같고 나는 투명인간 같고 나는 그냥 음식 만드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가족이 아니라 일꾼 같았어. 엄마,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받기만 하고 한 번도 엄마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명절 때마다 엄마가 준비해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큰 며느리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반성했어요. 어머님이 매번 준비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안 하고 당연하게만 여겼어요. 사진만 찍고
칭찬만 하고 정작 도와드리지는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요. 설거지 할게요 하면서도 정작 안 일어났어요. 말만 하고 어머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를 탓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잘못이 있어. 제대로 말을 안 했으니까. 계속 참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꾸고 싶어. 우리 관계를.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절이 엄마한테는 점점 두려운 날이 되어가고 있었어. 기쁜 날이 아니라 너희가 온다는 게 반갑기보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 그게 너무 슬펐어. 엄마는 너희가 좋은데, 너희가 오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있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너희가 오는 게 좋아. 손주들도 정말 사랑해.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지냈으면 좋겠어. 할머니 혼자 준비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면 좋겠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치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음식도 함께 준비하고, 집안일도 함께 하고.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엔 저희가 미리 음식 준비해 갈게요. 어머님은 일부만 하시면 돼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이번엔 아주버님 댁에서, 다음엔 저희 집, 그 다음엔 어머님 댁.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당연하죠. 그동안 어머님만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저는 조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좀 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사실 내가 손주들한테 주는 용돈이 너희가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아. 거의 2배, 3배야. 모두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큰 며느리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계산 다 해봤어. 지난 명절에 손주들 용돈으로만 30만 원 나갔어. 너희한테 받은 건 20만 원. 10만 원 적자야.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아, 우리도 좀 살아야 한다고. 연금으로 사는 노인네들인데 말이야. 명절마다 적자 보면 안 되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거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 앞으로는 저희가 손주들 용돈 챙길게요. 엄마, 아빠는 받기만 하세요.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더 올릴게요. 죄송해요. 그동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냥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는 거야. 웃음이 가득한 거실.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엔 저희 집에서 하면 어떨까요? 어머님 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너희 집에서? 네, 저희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오시기만 하세요. 손님처럼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 집에서 할게요. 번갈아 가면서 하면 한 사람한테만 부담이 안 가잖아요. 저는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음식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자식들의 회사 이야기, 손주들 학교 이야기,
우리 부부의 건강 이야기. 손주들도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컵도 깨뜨리고 주스도 쏟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그리고 할머니 일 도와주면 더 좋고. 네,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용기 내서 제대로 얘기했어. 응,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아. 진짜 시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명절이 조금 덜 무섭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무섭긴 뭘. 이제는 같이 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명절의 시작. 몇 달 후 또 다른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달력을 보는 제 마음이 달랐습니다. 한숨 대신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명절 사흘 전 큰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전이랑 떡 준비해 갈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김치와 과일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명절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명절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국을 끓이는데 무릎도 덜 아팠고 허리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국 향기가 퍼졌습니다. 9시쯤 둘째 며느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대화를 나누며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어머님, 이 나물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며느리의 서툰 손놀림이 애틋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을 때 큰 며느리도 음식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일하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파 때문에 눈물 흘리는 며느리를 보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함께 하니까 훨씬 좋네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일하느라 듣지 못했던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식사 전 손주들이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수저를 놓고 물컵을 나르는 작은 손들.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게 후회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동안 진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대화. 저도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아니라 가족의 중심에. 식사 후 아들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소파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 속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지.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명절 같아.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돌아가기 전 저는 모두를 거실에 모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느낀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명절은 큰 상 차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더라.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손주들도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손주들 용돈은 이제 너희가 줘. 이번에도 잘못하면 우린 적자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저희 집에서 할게요. 어머님은 손님으로만 오세요. 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 집에서요. 번갈아 가면서 하면 서로 힘들지 않고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저는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저와 남편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함께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질러진 게 아니라 따뜻한 흔적이었습니다.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들여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절은 완벽한 상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은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싱크대 한쪽, 식은 전 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을 작은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과 함께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명절은 이제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명절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희생이 아니라 나눔, 부담이 아니라 사랑. 식은 전 한 조각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명절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